오늘 이제 우리 이진아 씨, 제가 평소에 우리 이진아 씨를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지만은 이 여성 우리 이진아 씨 참 제가 존경을 많이 해요.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존경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근데 또 집회 다니면서 우리 이진아 씨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난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이진아 씨는 뭐 법 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잘 말씀해 주셔서 죄송하고 작년에 대통령 재판 시작하면서 재판에 나가보긴 했지만 사실 뭐 법률 용어라든가 법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대통령 재판에 나가봤지만 그 전에 좀 나가보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이 후회가 돼요. 나갈 수 있었던 게 많았었어요. 처음에 최소원 씨, 안정범, 정호성 먼저 구속돼서 그 재판에 나가봤어야 했는데 그거 모르고 지나갔고, 이재용 부회장도 재판받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지나갔다가 대통령 재판에 이제 추첨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들어가게 됐고, 근데 그러고 나서 많이 깨달았죠. 대통령 재판 아니라도 사실 들어가서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많이 그런 후회라든가 무식했다는 거 많이 느껴졌죠.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 재판 궁금해서 들어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김수 시장님 등 블랙리스트 들어갔었고, 그 6월 달에는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 들어가 봤었고, 최소원 씨 이대 학사 관련 재판 들어가 봤었고, 계속 그러고 들어갔었죠. 많이 모자라서, 많이 몰라서 좀 후회스러운 게 많았었죠. 그러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대통령 안 나오시고 나서는 재판에 오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결국 추첨도 안 하고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사람들이 안 와서 제가 재판장에 가고 3군데를 뛰어다닌 적도 있었어요. 경주시장 재판 갔다가 우병우수 잠깐 갔다가 또 딴 사람 재판 시간 되는 데로 갔다가 대통령 재판 들어갔다가 그렇게 들어가면서 봤었죠. 사실 재판에서는 어차피 엉터리 재판이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거짓말 하는지, 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봤고, 사실 재판에서 잘 하고 있다가 판사들이 엉터리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엉터리예요. 그런 선고를 내리는 것도 봤고, 언젠가는 다 검사들이나 판사들 다 단죄 받을 날이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탄핵 무효 유튜브 방송 하는 사람인데 같은 대한민국당 당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대한 당원으로서 이렇게 우리 이란 씨 뵐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뭐라 해야 되냐, 에너지를 좀 받는다는 그런 기분 들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도대체 직업이 뭘까 참 이렇게 평소에 많이 궁금했었는데, 직업은 원래 뭐였습니까? 직업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화장품 쪽이고요. 작년 말까지 독일 화장품 제조업체 에이전트를 하고 있다가 작년 가을부터 이태리 화장품 제조업체 에이전트를 보고 있어요. 그냥 저는 신분은 꾼이고 시간은 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긴 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회사를 바꾸면서 일이 좀 줄어들었고, 또 새로운 회사를 하면서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일을 좀 덜 하는 편이고, 그래서 시간은 내고는 있지만 매일 조마조마하죠.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재판장에 가는데, 내년 정도에는 진짜 일을 제대로 해야죠. 지금은 그런 대로 법정에 뛰어다니고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업체도 방문하고, 제가 또 그 에이전트를 하고 있는 본사에 제품도 가지고 가서 영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이진아 씨는 이 법 쪽에 몸을 담으신 분인가, 저는 한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소문에는 우리 이진아 씨가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소문 들었거든요. 영어도 잘하시고, 외국인하고 영어로서 대화한다고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아는 선배들한테 이진아 씨가 뭔데 하면,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까지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데서 좀 많이 좀 무지합니다. 무지하니까. 그래서 질문이 좀
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뭐 누구한테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이진아 씨를 통해서 우리 저처럼 잘 모르는 애국자님들을 좀 알 수 있게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좀 질문을 하는데 조금 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요. 오늘 우연찮게 뭐 이진아에 대해서 까발린다 이런 정도가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인들하고 일은 했어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했었고 해서 영어는 조금 하긴 하지만 사실 뭐 한국에서 배운 영어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뭐 외국 출장도 갔고 1985년도에 스위스 갔다가 스위스 가서 벨지움 갔다가 뭐 불어도 좀 한다고 돌아다니고 결국 3년 해외 생활하고 왔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은 한 나라의 언어는 한 3년 동안은 그 나라에 있어야지만 좀 자유롭게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스위스 가기 전에도 영어를 조금 했었고, 근데 빨리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 됐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외국어를 아주 자유롭게 9살 정도로 있지는 못하고 빨리 돌아왔는데, 살면서 그게 후회가 돼요.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해외 업체들하고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영어를 하는 걸 두려워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뭐 그게 한계가 있어요. 잘 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나와서 집회를 하면서 행진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답답하죠. 그 언론이 전부 다 엉터리를 했고 이게 제대로 알려지질 않고, 더구나 외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으리라는 건 저는 기대할 수 없어서 외국 사람들의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뭐 저는 온몸으로 얘기를 해요. 영어를 잘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못하든 안 하든 지금 그걸 따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외국인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있고 성지를 들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근근히 간간히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외국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나 외국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안 뜰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제가 조금 용감하기는 해서 외국인들하고 다가가서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외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이 안 나올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제가 특별히 뭐 애국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 2016년도 11월달 일어난 그 인격 살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했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처음 시작한 대통령에 대한 그 인격 살인은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분노하고,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 제가 애국심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게 뭐 정치적인 이런 집단이 되든 뭐든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뭐 대한애국당이든 아니든 기든 다들 전부 다 여기 대해서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 투표하실 때 혹시 그때 박근혜 대통령 찍으셨나요? 그야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외국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제가 잘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박근혜라는 인물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나 안 먹히는 것 같고, 그분의 행동이나 말 풍미가 굉장히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이해를 못하고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굉장히 절제된 언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당연히 2016년도에 후보자는 둘 뿐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그거는 했었고, 제 동생도 제가 그때 중국에 출장 갔을 때 제 동생이 전화가 왔고, 그 유세한테 같이 가자고. 그래서 12월 18일 날 마지막 유세 때 강화문 갔다가 명동 갔다가 동대문 갔다가 근대까지 따라다니고 12시가 넘어서 제 동생이랑 같이 갔었죠. 절대적으로 뭐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어쨌든 그 이후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사건은 너무나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그거 상관없이 저는 이 일에 분노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뭐 중학교 겨우 나왔는데,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면서 이 법을 많이 접했거든요.
젊었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곳에도 가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식하지만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서울 저기를 나왔습니다. 청계천 쪽으로 소라탑 쪽으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저도 지금까지 안 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실이 너무 안 알려주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원인이 이 사람들이 왜 지식인들이 안 깨는지 저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 안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남 칭찬할 때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또 느끼는 건 사실 보수들이 못됐어요. 좌파들은 모든 걸 미화를 해요. 근데 보수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사람들을 매도를 해요. 평소에 박근혜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2016년도에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서 돌아서게 만들었고 지금도 똑같은 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다행스럽게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그걸 일찌감치 알아보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시킨 이 사건은 정말 조작된 거고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 집회가 되어 왔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 언론을 믿고 그러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TV는 바보 상자고 유튜브는 똑똑이 상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유튜브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사실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마저도 다른 거를 좀 보고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언론이 얘기한 그거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애국당이 지금 상당된 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대한애국당이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왜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이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정치가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냐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근데 어제 제가 바로세움의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이게 2018년 11월 17일 날 그 캐나다에서 강연한 그 내용을 올린 건데 바로세움의 죽어가는 대한민국 살리기 이게 1시간 반 정도 되는 유튜브인데 꼭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한국의 좌파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어떻게 분포들을 이뤄왔는지 이걸 하는데 듣고도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1990년대 말쯤에 직장생활 할 때 거기에 저희 회사랑 관련했던 회사의 사장 이름도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이분의 모습이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좌파들의 행태, 좌파들의 행동 그 자체 그대로였었어요. 그분도 좌파 계보 속에 속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제 바로세움이 설명하는 중간에 그런 게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받고 나서 중앙정부의 서버를 열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심심하면 캐비넷 문건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 중앙 서버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20년, 30년 보관돼야 될 그 자료를 전부 다 열어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물론 제가 자한당 의원들이 못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저 인간들은 못 움직인다. 문재인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왔는데 어제 바로세움이 설명하는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앙 서버를 열어서 그 속에 한국의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인들 모든 사람들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정치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한당 있는 국회의원들 못 움직여요. 왜? 얼마든지 비리 캐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재판에서 제가 가봤던 이우인이라는 국회의원들 재판받고 있고 홍문종님도 있고 권성동 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 지금 재판 많이 받고 있는데 움직이는 순간에 얼마든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 또 제가 생각하는 건 총을 들고 움직이는 건 아닌데 얼마든지 움직이는데 용기가 없다는 거죠. 비겁한 인간들이에요. 왜 못 움직여요? 움직여야 돼요. 안타까운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권력에 눈이 멀어갖고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인간이니까 차마 창피해서 박근혜 대통령 복귀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그렇긴 하지만, 슬슬 자기네들도 2016년에 그렇다고 하면, 참여를 하고, 자기 실수했다 인정하고, 아니다 하고, 나와서 힘을 못 해야 되는데, 지금 눈치 보기 하고 있잖아요. 너무 비겁한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대로 그냥 끝내버려야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이 나라의 자긍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나라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자기네들만 살아야 돼요?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복귀돼야 되고 이 명예는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나라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문제와 이 나라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발을 잡아야 돼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자기네 죄를 인정하고 자기네가 잘못 판단했다면 인정하고 움직여야죠. 못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태극기 국민뿐이에요. 국민들이 이걸 정말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이 태극 집회에 나와서 움직여야 돼요. 국회의원들 움직여야 돼요. 네. 실제로 뭐 2020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단 국회의원들 오면 우리가 정부 보조금도 받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하지만 2020년도에는 우리는 전부 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원인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국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송국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아예 뭐 우리 태극 집회 지금 2년 가까이 집회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방송 한번 보낸 건 못 봤는데 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무너지고 있는 건 이유는 문재인 씨 그분 다시 아니고 이 언론들이 함께한 합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묻자 그러면 이들도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인 거고 정말 너무나 치사하게 대통령께서 그 김영란법 만들어서 뭐 언론인도 5만 원 이상 접대를 받지 말아라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었나. 물론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기자들한테 봉투 준 거 제가 봉투를 줬으니까요. 그건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많이 안타깝죠. 언론들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가 대통령 탄핵에 같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양심 있는 인간들이 저렇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죠. 제가 이 태극기 집회를 이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이유가 제일 큰 문제가 언론 문제거든요. 그리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좌파성 갖고 있는 사람들, 국민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깨운다는 게 쉽지 않지만은 제가 서명대를 다니면서 많이 15회 정도를 다녀봤는데 힘들어도 참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깨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10배로 빨리 깨우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서명대 공지가 많이 되고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면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서명대가 많이 이바지를 하고 있고 특히 유튜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TV는 바보 상자고 유튜브는 똑똑이 상자 같아요. 또 쌍방 쌍방 교신이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부 다 자기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진실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유튜브만 본다면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고 더구나 또 인터넷 덕분에 우리가 전 세계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사실은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들이 지금 뭐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신생들이 초보라면 초보지만은 진실을 담아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 유튜브가 또 이렇게 더 솔직해 보이고 또 더 감동이 가는 그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찍을 때마다 좀 생생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은 실시간 방송하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또 실시간 하지 않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은 자료 수집해 갖고 방송을 하니까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고
많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배라서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판단은 또 자기가 하셔야죠. 모든 유튜버들이 다 제대로 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또 뭐 나름대로 자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또 유튜버라고 해도 그 평론 하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한다든가 언론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다 똑똑한 건 아니에요. 보면 태극 집회에 나오시는 분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언론을 뭐 유튜브라고 해서 100% 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보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들 때 판단은 나름대로 하셔야죠. 지금 좌파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좌파람 쪽보다 저는 간첩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 나라에 간첩이 많이 침투해가지고 위장을 해서 이제 좌파 소리 해가면서 뭐 이렇게 저는 활동한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세뇌가 돼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제 경제가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피부를 느끼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어제도 많이 나왔지만은 용기 있게 좀 얼굴을 공개해서 나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제 젊은 친구들 많이 나왔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요. 작년에도 대통령 사주로 들어오실 때도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 얼굴 내놓는 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뭐 아들이 본다, 사회가 본다, 딸이 본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저라도 인터뷰를 하고 얼굴을 내고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떳떳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가 기다려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전부 다 모든 데가 지금 좌파로 물들었어요. 좌파들이 새로운 좌파들을 가르쳐 가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인생을 진실을 보면서 살아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게 독재가 아니라는 거, 왜 그렇게 한순간에, 아니 어떤 그 순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이해하고 아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박정희 시대를 절대로 독재라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고마워해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 젊은 친구들은 잘못된 그걸 배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힘들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데가 지금 잘못된 거를 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16살쯤 됐는데, 그때가 그때 그 몇 년 있다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후로 항상 존경하면서 평생을 그 일에 몰두하면서도 열심히 일해야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서 참 제가 못들 바를 몰라서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하는지 이유가 이제 세뇌돼서 그렇다고 저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제가 이제 이해를 해요. 제 뭐 형제들도 그렇거든요. 형제들도 다 좌파 물이 들어가지고 다 뭐 진짜 회복 불가입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박정희, 물론 개인적인 의견은 있어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을 알고 싫어하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대체로 저희는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70~80%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가짜 언론이 만든 그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사실을 알고 나서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라는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 그 좋아하는 이유를, 아니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홍콩에 출장 갔을 때 거기 나온 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시작한 것보다 그 사람이 시작을 했죠. 저는 듣고 있는 척을 했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이제 욕을 하면서 그랬어요.
촛불 집회를 나갔다고. 그래서 촛불 집회를 왜 나갔냐.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믿을 수가 없었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언론들이 말하기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막 했어요. 법원에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하니까 나보고 어떻게 그걸 잘하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알아봤다 하면서도 보세요.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믿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짓을 믿고 그대로 팽개쳤지만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다. 난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전부 엉터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저는 이런 일에 동참을 하고 있고 많이 흥분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 원망하는 상태로 욕을 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도 주고 왔어요. 알아보시라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 거 너무나 의심스러워하고 난 알아봤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건 너무 언페어하다. 당신은 평소에는 그게 아닌 줄 알았는데 방송이 이렇게 나온 거 보고 너무나 믿을 수 없어서 촛불 집회에 나갔는데 그걸 끝났는데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 알아봐야, 진실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은 이제 알아보겠죠. 그래서 내가 당신은 속은 거다,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믿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다, 기다, 아니다를 알아본 사람과 안 알아본, 지금 이 차이도 많은 사람들은 언론을 믿고 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보고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속았다. 언론이 나를 속였구나. 이 차이인 거죠. 우리가 이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태블릿 PC 있잖아요. 손석희가 태블릿 PC 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그자가 많은 그걸 공을 세웠다고 지금 힘주고 다니는데 그 태블릿 PC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저는 평소에도 텔레비전을 별로 보진 않았었어요. 그 전에도 언론이 하는 형태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얼마든지 언론은 아나 을을 가지고 말을 바꿔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김연아가 막 뜨기 시작할 때 김연아가 허리가 아파서 어떤 대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KBS에서 방송할 때 사실 걔가 아직 시작하기 때문에 김연아가 요번에 아프지만 몸을 잘 추려서 다음 대회를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김연아를 굉장히 욕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모든 언론은 정말 어떤 상황을 두고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언론들은 항상 나쁘게 얘기를 해요. 손석희는 마찬가지. 손석희 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달리하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석희가 당한 저는 믿지 않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한 거 봤을 때 언론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언론의 100%가 똑같이 동참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 1월달 시골 집에 갔을 때 구정 때 손석희가 어떻게 악질적으로 하는 걸 제가 보고 있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손석희가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 돈 받고 나온다, 목욕하고 나면 얼마 받는다, 또 유모차 끌고 나면 얼마 받는다, 이런 얘기를 거짓말 했는데 손석희가 하는 얘기가 얼굴 자막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 얼마 받고 온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이해해요. 오케이, 그럴 수 있다. 방송이니까 할 수 있다. 제가 가장 못되게 생각한 거는 태극기 집회에 관제 동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제 동원을 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영상 하나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나왔는데 그 영상 자막에 2015년 국정교과서 가지고 시위한 그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그걸 태극기 집회에 관제 동원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손석희가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전번에 제가 우리 태극기 집회 처음부터 사람 모이는 거 이렇게 장면을 담으려고 우리 서울여고의 고가공원에 올라가서 촬영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손석희 방송 JTBS 애들이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시간을 꽤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두 차례 방향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방송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두고 들어가서 짧은 거 편집한 거 보니까 전혀 아닌 사진을 올려가지고 행진은 광화문 들어가는 걸 막 이렇게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 광화문에 놀러 오는 사람들 그 장면을 행진하는 걸 해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JTBS 방송 손석희 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아마 촛불 집회 2주년 기념해갖고 많은 방송사들과 찍었는데 자기네 방송, 자기는 논조합 안 맞는다 생각했겠죠. 별로 그런 거 기대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미디어워치 그 변희재 씨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수미, 김필준, 송영석 증인으로 나오는데 정말 거짓말한 거 엄청 많았었고 결국 미디어워치 측에서 손영석, 심수미 위증죄로 고소를 했는데 당연히 고소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변희재 측에서 아무리 고소를 해도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JTBC 관련으로 해서 400몇 명이 같이 고소를 한 건데 그거 그 법원에서 그 받아들이지 않아요. 재판 안 해요. 그랬는데 지금 손석희가 고소를 하니까 바로 지금 재판이 됐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타블릿 배시 지금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실 재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손영석, 심수미 위증죄로 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건을 해갖고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돼요. JTBC를 물고 늘어져갖고 재판을 계속 해야지만 이것들이 뭔가 정신 차리지 법원에서 자체도 이거 우리가 고소하는 재판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갖고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소한 게 많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JTBC를 우리가 걸고 넘어가야 돼요. 요번에 아주 뭐 손석희를 아주 공치사를 했는지 전체 사장으로 앉혔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사를 자세하게 찾아보진 않았었어요. 손석희가 보도 부분에 사장으로 있다가 JTBC 전체 사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청와대를 불려가지 않으니까 JTBC에서 그렇게 공을 기록해줬나 보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힘들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이냐고 뻔하잖아요. 사실은 뭐 지도자라면은 비전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문재인이가 되고 나서 국민한테 비전 제시한 게 있나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격하기만 해서 우리한테 비전을 주나요? 그거는 역사의 기록물로서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준 게 뭐가 있어요? 적폐를 파헤친다고 해서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1%도 기대하는 거 없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 나아갈 게 희망 주는 일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렇게든 나라 망치는 일을 할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고려 연방제 하고 그러는데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아니 우리가 왜 북한 용어를 써야 되고 북한 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북한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북한에 쓰는 용어를 쓰고 우리가 왜 그쪽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0.1%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고려 연방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뭐 김대중 나오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데 저는 북한이 주장하는 거 1% 받아들일 생각 없어요. 우리가 그쪽 거를 받아들이면서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고려 연방제라는 게 뭐 이게 내각제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국민들의 투표 없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대통령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 저는 모르긴 하지만 저는 북한이 뭐 통일돼서 조건 달 필요도 없이 그냥 남한이 제시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젊은 친구들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북한에 제의했어요. 대화 제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개발시켜주마, 너희들 부자로 살 수 있게 해주마, 대화하자 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화하자고 했을 때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유엔에서 북한 제재하고 압박 들어가는 건데 그전에도 충분히 했어요. 근데 북한은 관심 없어요. 저는 김정은이가 절대로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상태로 이명박 대통령도 이 박근혜 대통령 제의했던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개방하는 순간에 김정은이 죽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도 저는 김정은이 죽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시기의 문제지 김정은은 분명 죽게 돼 있어요. 북한을 개방시키면 북한 주민들은 배가 부르게 되면 깨달을 거예요. 자기가 70년 동안 속고 살아왔던 걸 알 테고 김정은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고수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뭐 카다피 신세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통일하면서 이렇게 갈구했었는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통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진아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뭣도 모르고 2000년대에 통일이 됐을 거라 했는데
그 이후로 18년이 흘렀는데도 통일은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생각에 지금 체제에서 통일 힘들다고 봐요. 김정은이는 독재이기 때문에 통일할 마음이 없어요. 정말 김정은이가 국가를 개발시키고 인민들을 위한다면 통일이든 뭐든 국가를 개방해야 돼요. 북한을 개방하는 순간에 북한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방하는 순간에 김정은이는 자기가 독재해왔기 때문에 인민들한테 죽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 살아왔다, 개방하고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자 하면은 되지만 김정은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지금 상태는 힘들고 결국은 김정은은 죽느냐 사느냐, 죽을 때 아니 살지를 못해요. 김정은이는 절대로. 산다면은 개방을 해서 자유체제로 나가는 거고, 죽는다면 시간 문제지 분명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는 뭐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통일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감정적으로 하는데 통일해서 저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인류적인 걸로 봤을 때 북한이 개방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처럼 나간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게 김정은의 선택이고 김정은은 죽음을 택하는 거죠. 뭐 미국도 지난번에 트럼프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날 때 영상을 보여줬어요. 네가 선택을 해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고 마지막 기회다. 선택을 잘해서 남한처럼 잘 살 거냐, 마지막 영상에 폭발이 일어나는 거 보여주면서 이 선택을 할 거냐. 김정은 선택에 딸린 거죠.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 나름대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 선택은 어떻게 할지는 김정은에 딸려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선택을 가르치도록 있는 거예요. 북한을 압박을 하든가 해서 북한이 스스로 개방을 하도록 하면은 다 잘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남한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노동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개방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걸 안 하도록 문재인 정부는 잘못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북한도 죽게 되고 남한도 죽게 되는 선택을 하게 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모처럼 우리 이제 이진아 씨 만나서 이렇게 좀 제가 두세 없이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기분이 짱입니다. 다음에 또 두세 없이 또 질문할 것인데 그때도 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또 제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오늘 자유롭게 만나서 물으시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냥 참고를 하세요. 다들 뭐 똑똑하시니까 각자 나름대로 의견 있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똑똑한 분이에요. 상황 판단 제대로 하신 거고, 또 우리가 이 싸움이 간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칠 것도 없고 지쳐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사실 스스로 자랑스러운 거니까 열심히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고 대통령 원상 복귀 될 때까지 계속 해야죠. 감사합니다. 제가 뭐 멀리서 왔는데 오늘 역시 우리 이진아 씨 대단합니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대단한 거는 제 스스로가 지치지 않고 재판에 가서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검사들이죠. 그 앞에 검사들이 얼마나 엉터리를 하고 있고, 판사들도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판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든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정의와 승리를 안고 가는 거지, 당장 이 재판에서 우리가 잘못된 결과, 또 재판에서 이 사람들이 구속된다고 해도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 거예요. 우리가 판사들한테도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지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국민들이니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집회에 나오시면 돼요. 제가 두서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제가 재판에 다니면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대단하신 이진아 씨 악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부탁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